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시간이고요.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로서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의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막을 내릴 텐데요. 지난번 그 1강부터 5강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5문제 나와서 한 문제당 4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학생들이 또 빗발치게 또 저에게 또 문의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시험을 치는 문제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산영어가 문제 수가 정확하게 몇 문제인지는 시험 출제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만약에 10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시험의 만점은 20점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10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당 배점이 2점이 되겠죠. 5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당 배점이 4점이 되겠죠. 우리 그 앞서 공부했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만약에 관로가 60점 만점이니까 관로가 6개 나온다면 한 개당 배점이 10점에 해당되지만 관로가 만약에 10개가 나온다면 한 문제당 배점이 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에 만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수를 나누게 하면 한 개당 배점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10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또 5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배점 수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10문항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오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쵸? 배점 자체가 낮으니까. 자, 그거 명심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고급 용어니까, 우리 앞서 5강까지 배웠던 내용과 관련이 없이 또 데이터베이스에는 또 어떤 용어들이 있고, 여러분 시험 출제에는 또 어떤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하나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데이터베이스 관련 고급 용어고요. 또 여러 종류의 고급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외울 거는 확실히 외워주셔야 데이터베이스가 10문제가 나오든 5문제가 나오든 여러분의 목표는 20점 만점에 그래도 16점 이상의 목표로 하셔야만 알고리즘에 한 개, 두 개 실수가 있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우리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 SQL까지 모두 우리가 마스터를 했고요. 자, 이제 남은 부분 DBMS 관련 그리고 응용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고급 용어를 이번 시간에 한 2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20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외워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용어 단위를 제가 이렇게 요게 좀 그 예쁜 모양, 그죠? 예쁜 모양 맞습니까? 역정교화, 뷰, 내장 SQL 이렇게 세 개의 용어를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역정교화. 자, 역정교화 나오니까 우리는 또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정규화라는 강의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한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정규화의 과정,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규화를 왜 합니까? 정규화가 무엇입니까? 자, 정규화라는 것은 테이블에 발생되는, 릴레이션에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이상 현상들 때문에 그 이상 현상의 종류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 이상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큰 테이블 자체를 손실 없이 무손실 분해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배웠어요. 결국 테이블을 쪼개는 게 정규화야. 그럼 역정규화라는 것은 테이블을 다시 쪼갰던 거를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인의 의미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역정규화를 쓰는 이유는요. 그 테이블을 그 파악을 해보니까 이 테이블에 틀림없이 이상 현상이 있는 거야.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테이블을 분리시켰단 말이야. 근데 분리시켜 놓고 나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테이블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쪽에서도 갖고 와야 되고 저쪽에서도 갖고 와야 되고 이쪽에서 또 갖고 와야 되고 막 갖고 오죠. 그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 많이 떨어지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손실 분해해서 우리가 정교화 과정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손실 없이 분해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분해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성능 면에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분해하지 말고 원상태로 두자. 쪼개지 말자. 이 개념이 바로 역정교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join이라는 개념은 필요에 의해서, 그죠? 이거는 무조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잘 독장한다. 이럴 경우에 조인을 하는 거고, 역정교화라는 것은 정교화를 통해서 분해를 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성능면으로 들어봤을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지더란 얘기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 이게 역정교화다. 차이 좀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이 좋으냐 아니면 성능적인 측면이 좋으냐에 따라서 성능의 결과를 두고 이제 성능면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주는 게 역정교화다. 정교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무시하고 시스템과 DBMS의 장점과 특징을 토대로 설계 구조가 바뀌는 단계를 우리가 역정교화라고 한다. 그죠?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영어 잘 봐두세요. denormalization. 정교화를 normalization 한다면 역정교화는 denormalizatio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고급 용어의 첫 번째로 우리가 역정교화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자꾸 제가 기사산업기사를 예를 드는데 기사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역정교화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기능사에서는 역시나 단답형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의미를 적어놓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 역정교화라고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view라고 합니다. view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멀리 바라본다, 뭐 보인다, 뭐 이런 뜻이죠. view라는 것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게 뭡니까? 테이블이죠. 테이블이 뭡니까? 릴레이션이죠. 릴레이션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속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개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 개체를 나타내는 건데 그 개체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QL 언어를 통해서 create를 통해서 막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끔씩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니까 또는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테이블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역시나 성능 면에서 어떤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검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능 면에서 그렇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테이블을 물리적으로 만들지 말고 좀 가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이 개념이 바로 뷰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의 개념은 하나 이상의 기본 릴레이션으로부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션이죠. 그 릴레이션으로부터 유도된 가상 형태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뷰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가상 릴레이션이라고 나올 겁니다. 또는 가상 테이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고요. 관리가 용이하고 명령문이 간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의 테이블, 릴레이션을 우리가 뷰라고 한다는 거 용어로 확실하게 외워두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용어 뷰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내장 SQL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나 한 강의를 통해서 Structure Query Language라는 구조적 지리어, SQL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했었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1가지의 그 명령어를 알아야 되죠. SQL 언어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대답해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 강의이긴 하지만 제가 오프라인 강의면 자, 누구 대답해보세요. 누구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온라인 강의니까 누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SQL 언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정의어, DDL. 그죠? 두 번째는 그쵸? DML, 조작어. 세 번째는 DCL 뭐야? 제어. 머릿속에서 팍팍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의어에 속하는 거 명령어 3가지. 첫 번째, create, 그 다음에 alter, 그 다음에 drop. 됐죠? 그 다음에 조작어에 속하는 DML에 속하는 4가지. 첫 번째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그죠? 팍팍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어에 속하는 4가지. 그죠? 뭐죠? grant, 권한을 부여, 그 다음에 revoke. 그 다음에 완료, 커미트, 그 다음에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 롤백. 그쵸? 이거 11가지는 무조건 딱 물으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11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5문제 나왔을 경우에 한 문제당 배점이 4점이죠? 1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나올 게 상당히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10문제가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쉬워지니까 그랜트 리보크라든지 커미트 롤백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QL의 전반적인 걸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장 SQL은
SQL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할 때 사용되는 언어, 그게 바로 SQL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 있죠. 게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예를 들 때 컴퓨터에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아는 거 뭐 있냐 그러면 대부분 게임밖에 모르죠. 그죠? 자,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또는 수치 계산용 프로그램 엑셀이라든지, 여러분 필기 공부할 때 뭐 워드, 엑셀 이런 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또는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엑셀, 그죠? 또는 파워포인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런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갑부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과거에 빌 게이츠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죠? 바닥에 100만원짜리, 아니 500만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어도 안 줍고 그냥 지나가는 게 돈 버는 사람이래요. 왜요? 그 사람이 버는 돈이 1초당 버는 돈이 100만원, 5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괜히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거 줍다가 시간 낭비하면 오히려 더 손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런 농담까지 나왔는데, 뭐 돈적으로 따지면, 그죠? 금전적으로 따지면 참 부러운 사람이긴 한데, 뭐 하여튼 그 사람은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운도 좋았지만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남들과 다르게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발해서,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윈도우즈를 쓰게 되고 엑셀을 쓰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쓰게 되니까 돈방석에 앉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죠? 자꾸 딴 얘기로 빠지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뭘로 만들었냐 말이죠. 손으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습니까? 말로 막 해서 만들었습니까? 무슨 그 툴이 있었겠죠. 도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시,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랭귀지라고 불러요. 왜? 컴퓨터에게 그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언어니까. 그 랭귀지에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랭귀지 중에 대표적인 게 고급 언어라고 하죠. 고급 랭귀지. 자, 고급 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C 언어. C 언어 또는 VB라고 적혀 있는 것은 비주얼 베이직 언어, 또는 C++, C++ 언어. 자, 이런 것들은 대학교에서 전산 관련 학과,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언어입니다. 왜?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컴퓨터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빌 게이츠처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언어들, C 언어 같은 경우가 컴퓨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나 뭐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의 도구란 말이죠. 자, 그런 언어를 우리가 무슨 언어라 부르냐면 호스트 언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SQL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스트 프로그램 언어에 속하는 비주얼 베이직, C, C++ 이 언어에다가 삽입되어 있는 SQL 언어를 우리가 내장 SQL이라고 한다. 인베디드 SQL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내장 SQL이 뭡니까? SQL은 SQL인데 내장 SQL은 뭐야? 그죠? 내장 SQL은 뭐야? 어디 내장돼 있다는 얘기잖아. 어디에 내장돼 있느냐? 어디에 내장돼 있어? 고급 언어. 그죠? 호스트 언어에 내장돼 있는 언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내장 SQL에 사용되는 호스트 변수 앞에는 요거 세미콜론을 붙인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 세미콜론을 붙이고 호스트 언어 안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자, 내장 SQL 문이 실행되면 SQL 실행 상태가 SQL 상태 변수에 전달되게 되고요. 상태 변수가 00000 이렇게 되면 성공을 나타내는 말이고, 02000이면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내장 SQL 나오면 그나마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역시나 우리 시험에서는 내장 SQL이 뭐냐?
그죠? 이렇게 호스트 프로그램에 삽입된 언어로서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무엇이라 하느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을 내장 SQL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안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장 SQL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오랫동안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3개의 고급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커서, 또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회복이라는 용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커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문서 작성이나 뭐 할 때 이렇게 타이핑할 때 이제 키보드로 입력할 때 깜빡깜빡 거리는 걸 우리가 커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커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것들의 위치가 현재 어느 부분에 있느냐를 지시하는 게 바로 커서예요.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장 SQL의 실행 결과로 여러 개의 튜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여러 개의 튜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실행 결과로 나타내는 튜플의 순서를 지시하는 포인터를 의미한다. 이게 키워드죠. 결국 지시하는 포인터가 뭐가 된다? 커서가 된다. 자,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지시하는 포인터가 커서다. 자, 커서와 관련된 명령은 declare라는 정의, 선언하는 명령어가 있고, open, 첫 번째 튜플을 지시할 때 쓰는 명령어 open, 열었죠. 그 다음 패치, 다음 튜플로 이동, 그 다음에 close, 처리가 종료된다. 말 속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 크게 따로 외우지 않아도 문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서의 의미는 뭐다? 지시자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커서였고요. 두 번째,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SQL을 논리적으로 그룹화한 것이다. 자, 논리적으로 그룹화한 것이다. 프로시저라는 말은 어떤 절차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스토어드라는 건 저장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뭔가가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SQL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룹화시켜서 만들어 둔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SQL의 일괄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요. 또 모듈별, 그죠? 또 실행 시간이 빠르고 보안성이 좋고 네트워크의 통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많이 쓰게 된다. 자,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어려워지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죠? 자, 지금은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고급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20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죠? 20가지 정도를 외울 수 있다면 외워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그게 더 공부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 리커버리라는 얘기죠. 회복한다는 얘기죠. 회복. 아프다가, 그죠? 배가 아프다가, 지금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자꾸 배가 아파요. 지금 배가 왜 아프지? 내가 뭐 밥을 잘못 먹었나? 그죠? 옆구리 막 쑤시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을 해서 힘을 내야 여러분한테 더 멋진 강의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회복, 리커버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거다. 아프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리커버리,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실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가끔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었어요. 과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많이 할 때 선생님 시험 치러 가니까요.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쉬웠는데? 그러니까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거,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거, 장애를 복구하는 거. 그래서 가나다라 이 답을 보니까 회복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거 당연히 회복 아닙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회복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를 보고 회복? 설마 회복이 답일까? 그래서 다른 답을 찍었대요. 그래서 틀렸대요. 그 친구가 왜 틀렸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 친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용어 중에서 회복이라는 용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야. 왜? 회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병, 그죠? 아플 때 다 고쳐서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편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쓰는 용어인데 컴퓨터에서 이런 용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다른 걸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잖아. 좀 강의를 듣잖아. 데이터베이스 용어 중에서
회복이라는 용어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문제 속에서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니까 당연히 회복이라고 자신 있게 답을 찍겠죠. 그쵸? 공부를 안 하면 이 말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다른 답을 찍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만 열심히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쵸? 충분히 여러분들은 강의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또 세 가지 용어를 또 보여드리는데, 시스템 카탈로그, 그 다음에 인덱스, 그리고 병행 제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하면, 카탈로그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어떤 홍보용 자료가 카탈로그잖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어떤 책자를 우리가 카탈로그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카탈로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책자고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시스템에 관련된 카탈로그가 있으면 A라는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딕셔너리다, 하나의 사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카탈로그를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시스템 테이블이라고도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영어로 약자를 따서 DD라고도 합니다. 그죠? 영어 약자도 지금 여러분 공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면서 영어도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중에서는 전산 영어 문제도 있죠. 전산 영어 문제는 10점, 100점에 한 5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5문제 나오면 한 문제당 100점이 2점이죠. 근데 우리 정보처리 기능상에서는요, 전산 영어가 이니셜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니셜을 묻는 문제가 뭐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란 말이 있죠. 이게 전산 영어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를 딱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괄호를 비워놓고 요거는 약자라고 적어놓고 뒤에는 데이터 사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딕셔너리네? 데이터 딕셔너리를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사전이네? 그럼 약자가 뭘까? DD 해서 답항에서 DD를 찾아주면 되죠.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전산영어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쵸? 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주관식이라 그러면 DD를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40개의 답항 보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40개 답항을 뒤져보면 DD도 있고 DD도 있고 또는 DAD도 있고 또는 DDI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섞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터 딕셔너리가 설마 DD일까? 약자가 아니면 DAD일까? 아니면 DDY일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답항 속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읽어봐야 돼. 그쵸? 제가 얘기해 주잖아. 데이터 딕셔너리 약자는 DD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면 DD. 그러면 답항에 다른 게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답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대부분 우리 그 용어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뒷페이지. 지금 전산 영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뒷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뒷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OLAP, OLTP, ODBC라는 용어 있죠. 그쵸? 이게 만약에 전산 영어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운받은 교재 맨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ODBC의 약자 뭐니까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전산 영어에서 이니셜을 찾아라 라는 말이 나왔다면 답항 속에서 이니셜이 ODC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ODC를 찍어버린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는 ODC가 아니라 ODBC예요. ODBC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항에 ODBC도 있고 ODB도 있단 말이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OLTP의 약자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약자니까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약자는 OTP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OTP가 아니고 OLTP가 약자라는 거죠. 그렇게 이거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그렇게 약자를 만들어서 쓰기로 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산 영어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도 그죠? 반드시 영어 약자도 함께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는 수많은 관련된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곳이고, 다른 말로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라고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어서 인덱스라는 말 나오는데, 인덱스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쓰입니까? 인덱스. 인덱스라는 말은 두꺼운 책자에서 쓰이죠. 두꺼운 책자. 두꺼운 책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과목이죠. 저희 정보서적 뒤에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지금 카메라가 멀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뒷부분에 이렇게 차례 목차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단어를 찾고 싶을 때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49페이지 있구나. 그러면 여기를 보고 49페이지로 넘어가서 찾아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인덱스라고 부르죠. 맨 앞쪽에 있는, 책의 맨 앞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목차를 얘기하는 거죠. 목차가 아니고 맨 뒷페이지에서 단어별로 이렇게 쭉 그 어느 페이지에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나타내는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하면 색인이고 영어로 하면 인덱스란 얘기예요. 그쵸? 지금 제가 이쪽에서 뭘 갖고 오죠. 그죠? 여기 제 책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죠? 제 책상이 여기 앞에 카메라는 안 잡히지만 제가 늘 수업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 책상 앉아갖고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 자기전 따시면 위너스 클럽에 오셔야 됩니다. 위너스 클럽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이트에 오시면, 그러니까 위너스 클럽 오시면 제가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제 책상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복 입은 모습, 편한 옷 입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일정 금액의 수업료를 내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합격할 권리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켜줄 권리가 있습니다. 합격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을까라고 밤새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좀 귀찮게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귀찮게 하느냐?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그러면 막 게시판에 질문해서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막 귀찮더라도 저는 한 번도 귀찮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질문 올라왔다, 그죠? 바로 이게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죠? 근데 제발 질문 올릴 때 스님, 시스템 카탈로그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쭉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의미가 이러하던데 이 의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루는데, 어떤 친구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고리즘 공부를 할 때 선생님 리을자 넣기 부분에서 3번 답을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리을자 넣기 수업을 제가 본 강의 어느 강의에서 수업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몇 강의에서 수업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리을자 넣기가 본 강의에도 있지만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듣다가 질문하는 건지 본 강의에서 듣다가 질문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제발 질문할 때 선생님 저 몇 강 뭐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강 23분 50초 정도에 나오는 강의를 듣고 있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아니면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답글 다는데 너무너무 좀 도움이 되고 또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죠? 하나의 어떤 배려, 그죠? 배려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강의, 또 멋진 강의, 또 여러분이 강의만 듣고도 한번 합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게 저희 보람이고, 합격해서 합격했습니다 라는 수기를 올리고 그 수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쵸?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데이터의 튜플을 빠르게 검색하고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책을 보여드렸지만 책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빠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책 맨 뒤에 인덱스가 있듯이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에도 튜플을 빠르게 검색할 때는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녹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만 보셔도 인덱스 의미는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이 부분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우리 기사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기능사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기능사에서는 나온다면 인덱스가 나올 겁니다. 자, 병행 제어라는 말은 병행이라는 말이니까 같이 쓴다는 얘기죠. 같이. 그래서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섞여서 실행될 때 특별한 제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 여기서 말하는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일련의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인터리빙 된다. 인터리빙이 뭐야? 번갈아 가면서 실행된다. 네 한 번 쓰고 내 한 번 쓰고. 그죠? 자,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병행 제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 개가 번갈아 가면서 병행한다. 이런 의미를 따지면 충분히 병행 제어도 쉽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트랜잭션 바로 나오네요. 자, 트랜잭션은 뭐다?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이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을 한다. 자, 이런 작업 단위의 트랜잭션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4가지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트랜잭션의 특성. 트랜잭션을 단독으로 묻는 경우도 나오지만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선 트랜잭션이 일련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우리 커미트 과정을 완료라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롤백을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 첫 번째가 원자성.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이 4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성입니다. 원자성은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all or nothing. 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완전히 반영되든지 아니면 아예 반영되지 않든지.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원자성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일관성은 작업의 앞뒤가 항상 같아야 된다. 작업의 시작과 끝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일관성. 독립성이라는 것은 isolation, 작업 중인 경우에 다른 작업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죠? 이게 바로 독립성. 영속성, durability. 영속성은 성공적인 완료 후에는 영구적으로 성공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속성.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트랜잭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하는 트랜잭션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은 원자성 또는 영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길 바라요. 그죠? 트랜잭션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보안, 로킹, 튜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보안이라는 말은 security, 뭐 잘 알겠죠? 자,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좀 지루해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죠? 자, 보안,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용어를 배우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이라는 용어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장 창고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다음이 더 큽니까? 네이버가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이트 점유율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이트가 바로 네이버가 되겠죠. 70% 하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많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개인 홈페이지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각 기업, 우리나라의 전체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기업까지 해도 그 기업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웹사이트의 개수는 제 생각에는 한 1000만 개, 2000만 개 정도 육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우리나라 2명 중에 1명은 웹사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 웹사이트를 다 합쳤을 때의 70%란 얘기야. 그럼 네이버가 전체를 다 장식하고 있는 나머지 30% 중에서 다음이나
네이트나 뭐 이런 사이트가 가입 비율이 다음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뭐 네이트가 한 5%, 6% 정도 해서 쭉 하면 기사친구 사이트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0.0000001%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너무 그런가? 한 1%라고 하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포털 사이트인데, 그런 네이버라는 큰 사이트 내에서 수천만 명의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데이터의 위험 손실, 정보의 유출들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된 접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 보안이란 말이 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바로 시큐리티, 보안이다. 자, 이러한 정보 보안의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읽어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킹. 로킹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잠근다는 뜻이죠. 잠궈버리겠다,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잠긴다. 자, 임의의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로킹 생각하면 항상 저는 이런 예를 드는데 화장실 예를 많이 들어요. 그죠? 화장실이라는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을 잠그죠. 그쵸? 문을 안 잠그고 볼일을 보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잠근다는 말이 로킹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화장실 안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웃어주세요. 그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을 하죠. 그게 바로 로킹이에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로킹. 임의의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킹이다. 그래서 로킹의 단위는 잠금 단위가 커지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잠글 때 문을 꽉 잠갔단 말이야. 그쵸? 꽉 잠갔다. 커지면 로킹 오버드 감소하고 관리는 쉬우나 공유도가 저한다. 공유도가 저한다는 뭐야? 꽉 잠그면 절대 다른 사람이 침입을 못하게 되죠. 근데 잠금 단위가 작아지면 좀 헐렁헐렁하게 잠가놨단 말이야. 그러면 로킹 오버드가 증가하고 관리가 복잡하지만 관리하는데 힘들다는 얘기죠.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공유성 수준은 증가한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같이 이용한다? 뭔가 좀 이상한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로킹이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튜닝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자동차 뭐 튜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튜닝한다. 뭔가를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적화한다는 얘기가 자동차를 튜닝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좀 좋게 고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재조종하는 것이다. 개념만 역시 봐두시면 돼요. 튜닝을 함으로써 성능 향상, 비용 절감,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튜닝까지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와 분산 데이터베이스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많이 쓰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다음 페이지 나오는 아까 ODBC 이런 개념하고 이제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의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앞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배웠던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 말이 막 꼬입니다. 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진짜로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을 이 객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객체라는 개념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것은 객체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면 유일한 이름과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갖고 있는 게 속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2강, 3강에서 배웠던 그런 속성의 의미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죠? 지금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의미를 묻는다면 반드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이거를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속성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요. 메소드라는 말은 연산,
그죠? 변경하는 검색. 메소드가 답인 문제는 항상 연산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쳐줄까요? 연산. 네, 넘어가 버리네. 자, 펜을 다시 키고요. 자, 연산. 요거. 속성값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 메소드에 대한 의미는 연산을 키워드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클래스는 반이죠, 반. 그죠? 같은 속성을 모인 사람들을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듯이 동일한 속성과 메소드를 갖는 객체의 집합을 클래스라 하고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하나의 객체를 인스턴스를 한다. 이것도 외워두시고,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것은 역시 물려받은 형태죠. 그러니까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서브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 간의 계승의 개념이 바로 인헤리턴스, 상속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용어를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디스트리뷰트 데이터베이스인데 정의는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말 속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 나왔을 때 역시나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구성은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통신 네트워크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근데 우리 실기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정도는 확실히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이 투명성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투명성의 종류는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형태를 그대로 노출하고 보여주는 형태의 어떤 용어를 무엇이라 하느냐, 투명성,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그죠? 투명성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니,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다, 그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 자, 이 페이지는 따로 별표할게요, 별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한다라는 의미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뭡니까? 창고라는 의미죠, 창고. 데이터 창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저장소, 그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정보하여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 많은 양 데이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자, 데이터 마트는 아무래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창고형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에 해당되는 마트의 의미가 좀 더 작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정 주제나 부서를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찾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그 큰 데이터 저장 창고 중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원하는 것만 딱 집어서 그 부분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 마이닝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큰 마트, 뭐 창고형 할인마트, 이마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 동네 슈퍼마켓, 그죠? 데이터 마이닝은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전체적인 개념이라면, 전사적인 개념이라면, 그죠? 그 부분에서 주제별, 부세별로 그룹화 시켜서 나눈 것을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죠. 결국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용어가 사용이 된다.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비교해서 공부해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진짜 마지막 페이지죠. 자, 진짜 마지막 페이지. OLAP, OLTP, ODBC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산 영어를 대비해서 약자 잘 봐두셔야 됩니다. OLAP의 약자는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인데 온라인에 OL이 붙어서 그 다음에 AP가 되는 거고, 온라인에 OL이 붙어서 T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는 데이터베이스에 DB가 붙어서 ODBC라고 한다는 거. 그죠? 데이터 큐브는 그냥 데이터 큐브, DC라고 하면 되겠죠.
약자 잘 봐두시고요. OLAP의 의미는 정보 위주의 분석 처리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 접근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의사결정.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자, 그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그만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때문이었어요. 그쵸?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컴퓨터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따만한 컴퓨터의 본체와 또 이따만한 배블록한 모니터 있죠. 모니터와 키보드인데 스티브 잡스 생각은 이거를 굳이 이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키보드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전체를 하나로 합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과거부터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체형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일체형 컴퓨터를 어떻게 이걸 좀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이패드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쵸? 아이패드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아이팟을 이용해서, 전화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폰이 나오게 된 거죠. 그쵸? 그 기술에 맞춰서 삼성도 따라가면서 이제 쌍벽을 이루는 상황이 됐지만, 결국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같은 비전공자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저희 같은 전공자에 비해서는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거를 많이 연구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해서 앞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IT의 지식이 가미가 된다면, 합하게 된다면 엄청난 기술이, 엄청난 능력이 표출이 되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전공자 입장에서의 미래 통찰력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IT 기술이 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야.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처리 강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비전공자가 IT 기술의 어떤 지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너무너무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제가 너무 크게 봅니까? 그죠?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기술을 우리가 OLAP라고 한다면 OLTP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갱신 또는 검색하는 작업을 한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빨리 찾아주고 검색하는 그런 어떤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OLTP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갱신이 수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ODBC의 DB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접속,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ODBC라고 하고요. 마지막 데이터 큐브는 큐브 형태의 다차원적 논리 구조로서 OLTP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큐브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고급 용어 한 20가지 정도 되니까 용어로 주로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 치기 바로 하루 전에 이틀 전에는 이 6강을 다시 한번 반복 청취하면서 반드시 외우고 시험 치러 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학습 테마 전반적인 걸 다 섭렵을 했어요. 그쵸? 이 DBMS 이 테마는 사실 기사산업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우리 정보처리 기능상에서는 DBMS에 대한 개념만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1강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DBMS에 대해서 1강을 통해서 배웠고, 2강에서 무결성과 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3강에서 모델링, 4강에서 정규화, 5강에서 SQL, 마지막 6강에서 응용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고급 용어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고급 용어를 정리하고 반드시 암기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시간은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 60%에 해당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만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다면 다시 알고리즘 부분을 관련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최종 목적은 합격이니까 합격의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주시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수강 후기를 남겨주셔야만 제가 많이 합격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상설 검정이 있기 때문에 상시 검정에 매달 시험을 치고 어느 한 특정한 날짜에 막 몰려서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강 후기도 띄엄띄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수강 후기를 보면서 저는 더 힘내서 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다른 강의에서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